밥 해주는 게 유일한 쓸모지. 공짜 식모야, 식모. 새벽 5시 아내는 남편을 위해 북어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공항 VIP 라운지 화면 속에서 그 남편은 다른 여자의 허리를 끌어안은 채 아내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30년 믿음의 대가가 한 단어로 무너진 순간 이 여자는 아직 모릅니다. 자신이 버려질 식모가 될지 아니면 사냥꾼이 될지.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남편 외도 복수 실화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부터 끓인 북어국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진숙은 퉁퉁 부은 다리를 두드리며 가스불을 껐습니다. 남편 박성우가 유럽 출장을 간다며 며칠 전부터 입맛이 없다고 투정을 부렸기에 그가 제일 좋아하는 맑은 국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보, 일어나요. 비행기 시간 늦겠어. 진숙이 안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이미 깨어있는 성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전신 거울 앞에서 셔츠 깃을 세웠다 내렸다 하며 한껏 멋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화려한 패턴의 셔츠들과 명품 로고가 박힌 벨트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어머, 당신 벌써 일어났어요? 국 따뜻할 때 한술 떠요. 속 든든하게 채워야 비행기 타도 안 힘들지. 진숙이 다가가며 말하자 성우는 거울 속에서 짜증 섞인 표정으로 진숙을 흘겨보았습니다. 아, 됐어. 아침부터 무슨 국이야? 냄새 배게. 나 이번에 만나는 바이어들, 냄새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라고. 당신이 끓인 국 냄새 풍기면서 악수할 일 있어? 성우는 마치 오물이라도 피하듯 진숙에게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진숙은 쟁반을 든 손이 무안해져 멈칫했습니다. 그래도 빈속에 가면 쓰리잖아요. 당신 위장 약해서 기내식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면서. 글쎄 됐다니까. 내가 애야? 가서 알아서 맛있는 거 먹는다고. 제발 그 촌스러운 궁상 좀 떨지 마. 성우는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진숙이 작년 생일에 사준 차분한 감색 넥타이가 아니라 처음 보는 새파란 실크 넥타이였습니다. 그거 못 보던 건데. 새로 샀어요? 아, 김 부장이 선물로 줬어. 출장 가서 때깔 나게 하고 다니라고. 당신 안목이랑은 차원이 다르지 않냐? 성우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능숙하게 넥타이를 맸습니다. 진숙은 남편의 거짓말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김 부장이 참 세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진숙은 서운함을 삼키며 거실 한 구석에 놓인 은색 캐리어로 다가갔습니다. 짐은 다 쌌어요? 빠진 거 없나? 내가 한 번만 더 볼게요. 저번에 부산 출장 갈 때도 양말 빼먹고 가서 고생했잖아요. 진숙이 캐리어 지퍼를 열려 하자 성우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손대지 마. 성우가 진숙의 손등을 찰싹 소리가 나게 쳐냈습니다. 진숙은 얼얼한 손등을 감싸쥐며 놀란 눈으로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왜 그래요? 놀랐잖아. 아, 미안.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회사 기밀 서류가 들어있어서 그래. 순서 섞이면 큰일 난다고. 그리고 잠금장치 다 해놨으니까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 성우는 허둥지둥 캐리어 비밀번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진숙은 남편의 과민 반응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비밀번호라니. 당신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어요?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예민은 무슨. 중요한 프로젝트라 긴장해서 그렇다. 긴장해서. 당신이 내 승진 책임질 거야? 아니면 가만히 좀 있어. 제발. 숨 막혀 죽겠으니까.
성우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재킷을 걸쳤습니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향수를 꺼내 온몸에 뿌려댔습니다. 진한 머스크 향이 집안의 고소한 북어국 냄새를 덮어버렸습니다. 나간다. 일주일 동안 연락 안 될 거니까 전화하지 마. 로밍 요금 비싸니까 문자도 하지 말고. 여보, 그래도 도착하면.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마. 아, 진짜 아침부터 재수없게. 성우는 진숙을 밀치듯 현관을 나섰습니다. 쾅 하고 닫힌 현관문 소리가 진숙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진숙은 현관문에 이마를 대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재수 없다니. 당신 잘 되라고 그런 건데. 진숙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남편이 승진 스트레스 때문에 저러는 것이라 애써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와 식어버린 북어국을 싱크대에 쏟아버렸습니다. 30년을 바쳐온 정성이 하수구 구멍으로 허무하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진숙은 마음을 달래려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벗어던진 허물 같은 잠옷을 빨래통에 넣고 그가 어질러 놓은 화장대를 닦았습니다. 화장대 구석에 영수증 뭉치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무심코 펴본 영수증에는 낯선 내역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S호텔 베이커리 케이크 85,000원씨 주얼리 목걸이 수리비 15만 원. 진숙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남편은 단 것을 싫어했고 목걸이를 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김 부장 거 대신 결제해줬나? 나중에 돈은 받아 쓰려나 모르겠네. 꼼꼼하지 못한 양반이라. 진숙은 영수증을 쓰레기통에 버리려다 왠지 모를 찜찜함에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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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인종 소리가 아니라 현관문을 주먹으로 부술 듯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진숙은 깜짝 놀라 걸레를 떨어뜨렸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 화면을 본 진숙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화면 가득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서 있었습니다. 떡 벌어진 어깨와 짧게 깎은 머리, 험악한 인상은 영락없는 조폭이나 사채업자 같았습니다. 박성우 씨 집 맞습니까? 문 여십시오. 걸걸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렸습니다. 진숙은 남편이 사고를 쳤다고 확신했습니다. 보증을 잘못 썼거나 회사 공금을 잃어버렸거나. 남편 없어요. 출장 갔어요. 누군데 남의 집 문을 이렇게 두드려요? 아내 사모님 계시죠? 좋게 말할 때 문 여세요. 동네방네 소문나서 망신당하기 싫으면. 망신이라는 단어에 진숙은 멈칫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10년을 살면서 쌓아온 평판이 있었습니다. 옆집, 윗집 사람들이 알면 무슨 꼴이 날까 두려웠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부터 하세요. 아니면 경찰 부를 거예요. 경찰? 오라고 하십시오. 경찰 오면 당신 남편 수갑차는 꼴만 더 빨리 볼 테니까. 협박조의 목소리 뒤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지만 묵직하고 위압적인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비켜라. 말이 안 통하는 여자구먼. 화면 속의 검은 양복들이 홍해처럼 갈라지더니 백발의 노신사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습니다. 강태산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노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진숙 씨, 나는 돈 받으러 온 깡패가 아니오. 당신 남편이 저지른 더러운 짓거리를 청소하러 온 사람이지. 30년 동안 속고 산 게 억울하지도 않소? 진실을 알고 싶으면 문을 여시오. 진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더러운 짓거리, 30년을 속았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었지만 노인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숙은 떨리는 손으로 안전고리를 건 채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누구신데 이러세요? 문 다 여시오.
신발 신고 들어가야겠으니. 강 회장은 대답 대신 지팡이 끝으로 문틈을 강하게 밀쳤습니다. 탁! 걸려있던 안전고리가 힘없이 튕겨나갔습니다.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문을 젖히고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진숙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 당신들 뭐야? 나가라고. 경호원들은 진숙의 비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실 양쪽을 점거했습니다. 흙 묻은 구두발이 진숙이 아침 내내 쓸고 닦은 거실 바닥을 더럽혔습니다. 그 위로 강 회장이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마치 더러운 곳에 온 사람처럼 인상을 찌푸리며 소파를 지팡이로 툭툭 쳤습니다. 이런 구질구질한 집구석에서 사느라 내 며느리 돈이 필요했나 보군. 강 회장은 소파 상석에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진숙은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당신이 뭔데 남의 집에 신발 신고 들어와서 행패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우리 남편 오면 당신들 다 고소할 거야. 고소? 하하. 강 회장은 기가 차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성우가 와서 나를 고소해. 그놈이 내 얼굴을 보면 오줌부터 지릴 텐데. 뭐라고요? 당신 대체 누구야? 내 이름은 강태산. 대성그룹 회장이요. 진숙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TV 뉴스에서나 보던 재벌 총수. 그가 왜 이 누추한 집에 자신의 남편을 찾으러 온 것일까? 회장님이. 여긴 왜? 우리 남편이 회사에서 무슨 실수라도 했나요? 진숙의 태도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남편의 직장과 관련된 높은 분이라니 겁이 덜컥 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대답은 비수가 되어 날아왔습니다. 실수? 아니, 그놈은 범죄를 저질렀소. 그것도 아주 파렴치한 범죄를. 내 며느리와 눈이 맞아서 도망을 쳤단 말이오. 네, 며느리요? 진숙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람이라뇨? 우리 남편 그런 사람 아니에요. 평생 일밖에 모르고 술도 잘 못 마시는 착해 빠진 사람이라고요. 어디서 헛소문을 듣고 와서 이러세요? 진숙은 맹렬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이 짜증은 내도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칼같이 귀가했고 주말이면 피곤하다며 잠만 자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람 피울 시간도 돈도 배짱도 없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착해 빠진 사람이라. 당신이 그렇게 믿고 싶겠지. 그래야 당신 인생이 부정당하지 않을 테니까. 강 회장은 연민과 경멸이 섞인 눈으로 진숙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요. 당신 남편은 지금 출장을 간 게 아니라 내 며느리 홍유라와 함께 파리로 밀월 여행을 떠났소. 당신이 싸준 짐 가방을 들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거짓말, 거짓말이야. 나가요. 당장 나가. 진숙은 강 회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모욕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경호원이 진숙의 팔을 거칠게 제압했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우리 남편은 나밖에 없어. 내가 어떻게 뒷바라지를 했는데. 똥기저귀 갈아가며 시부모 병수발 내가 다 했어. 그런 사람이 나를 배신해? 말도 안 돼. 진숙은 악을 쓰며 발버둥 쳤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거부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비서에게 손짓했습니다. 김 실장, 저 여자 입 좀 다물게 해. 아주 확실한 걸로. 비서가 검은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냈습니다. 사모님, 진정하시고 이것 좀 보시죠. 비서가 태블릿을 진숙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진숙은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화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오늘 아침까지 들었던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이게 뭐야?
진숙의 시선이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영상은 공항 VIP 라운지였습니다. 남편 성우가 소파에 기대 앉아 있었고 그 무릎 위에는 젊고 화려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성우는 여자의 허리를 능글맞게 쓰다듬으며 킬킬대고 있었습니다. 여자 자기야, 와이프가 눈치 못 챘어? 짐 싸는데 별말 안 해? 여자의 목소리는 콧소리가 섞여 간드러졌습니다. 성우가 대답했습니다. 성우 눈치는 무슨. 걔는 머리가 나빠서 내가 하는 말이면 파트로 매주를 쓴데도 믿어. 아침에 내가 입맛 없다고 하니까 그 새벽부터 일어나서 북어국 끓이고 있더라. 냄새나게 진짜. 진숙의 심장이 덜컥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아침 끓였던 북어국. 남편은 그것을 냄새난다고 표현했습니다. 여자 어머, 지극정성이다. 자기는 좋겠네. 밥 해주는 여자 있어서. 성우 야 말도 마. 밥 해주는 게 유일한 쓸모야. 걔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냐? 그냥 공짜 식모지, 식모. 돈 안 드는 가정부. 식모. 가정부. 공짜. 단어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진숙의 고막을 찌르고 뇌를 파고들었습니다. 성우, 내가 걔랑 왜 사는지 알아? 이혼하면 재산 나눠줘야 하잖아. 그게 아까워서 데리고 사는 거야. 어차피 걔는 갈 데도 없어. 내가 버리면 그냥 길바닥에서 굶어 죽을련이라고. 화면 속 성우는 진숙을 조롱하며 여자의 볼에 뽀뽀를 퍼부었습니다. 성우, 이번 여행 가서 우리 유라가 갖고 싶다던 가방 다 사줄게. 내 비자금 털어서 너한테 다 쓴다. 그 곰팡이 같은 마누라 생각은 싹 지워버리자. 두 사람은 서로 껴안고 뒹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진숙이 오늘 아침 챙겨주려 했던 위장약도 홍삼도 그들의 웃음소리에 묻혀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아, 아. 진숙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건 꿈이야. 진숙은 손바닥으로 바닥을 긁었습니다. 손톱이 뒤집어질 것 같았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은 테이블 위에 사진 수십 장을 던졌습니다. 꿈 아니요. 현실이지. 사진들이 눈 내리듯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골프장에서, 호텔 수영장에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힌 두 사람. 사진 속 날짜들이 진숙의 눈을 찔렀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시어머니 제삿날이었습니다. 성우는 회사 일이 바빠서 못 온다고 했었습니다. 진숙 혼자 하루 종일 전을 부치고 설거지를 했던 그날, 성우는 저 여자와 제주도에서 요트를 타고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5일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성우는 피곤하다며 집에서 잠만 잤다고 생각했는데 사진 속 그는 호텔바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래. 진숙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시어머니 제사상에 올릴 탕국을 끓이느라 땀을 뻘뻘 흘리던 자신의 모습과 요트 위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웃는 남편의 모습이 오버랩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섬겼는데. 내 부모 똥오줌 다 받아내고 빚 다 갚아주고 너 승진했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데. 진숙의 목에서 피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30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여자의 절규였습니다. 으아, 나쁜 놈, 죽일 놈, 박성우 이게만도 못한 놈아. 진숙은 바닥에 있는 사진들을 움켜쥐고 찢어발겼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허공에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통곡했습니다. 숨이 넘어갈 듯 꺽꺽거리는 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강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짐승처럼 울부짖는 진숙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실컷 우시오. 그리고 기억하시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비참함, 이 고통, 그게 바로 저놈들이 당신에게 준 선물이요. 강 회장의 그림자가 진숙을 덮쳤습니다. 눈물이 마르면 결정해야 할 거요. 평생 저놈의 식모로 살다가 버려질 건지 아니면 저놈의 목줄을 끊어버리는 사냥꾼이 될 건지. 진숙은 대답하지 못하고 바닥을 뒹굴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찢어진 남편의 사진 속 얼굴을 으스러지도록 꽉 쥐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끝난 자리, 그 폐허 위에서 시커먼 증오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진숙의 통곡 소리가 잦아들 무렵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찢겨나간 사진 조각들이 마치 진숙의 난도질당한 마음처럼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강태산 회장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지팡이 끝으로 바닥의 사진 한 장을 툭 건드렸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며느리 홍유라의 얼굴이었습니다. 다 울었소? 강 회장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진숙은 퉁퉁 부은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은 말랐지만 가슴 속에는 시커먼 숫덩이만 남은 기분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안 슬프세요? 며느리가 저 짓을 하고 다녔다는데. 진숙의 갈라진 목소리에 강 회장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슬픔? 그딴 건 사치요. 나는 지금 슬픈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화가 난 거요. 저런 물건을 며느리라고 드리고 내 아들 곁에 두었다는 그 사실이 치욕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소. 강 회장은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진숙의 앞에 던졌습니다. 내 아들 3년 전 교통사고 이후로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고 누워있소. 의사 말로는 인지 능력은 살아있다고 합디다. 몸은 굳었지만 귀는 열려있다는 뜻이지. 그런데 전현이 내 아들이 누워있는 그 병실 안에서 당신 남편이랑 낄낄대며 통화를 했더군. 아비인 나도 가슴이 찢어져서 병실에 잘 못 들어가는데 전현은 남편이 죽어가는데 옆에서 여행 계획을 짜고 있었어. 진숙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짓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맹세했소. 전현이 가진 모든 것, 돈, 명예, 젊음, 전부 뺏어서 길바닥에 내던져 주겠다고. 그게 아비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니까. 강 회장의 눈빛이 이글거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지키지 못한 아비의 처절한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진숙은 그 눈빛에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에게 인생을 바친 여자와 아들을 위해 모든 걸 바친 아버지. 두 사람은 피해자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이진숙 씨, 당신은 어떻소?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서 울다가 남편이 돌아오면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빌면 받아줄 거요? 아니면 식모 노릇이라도 계속할 텐가? 식모. 그 단어가 다시 진숙의 뇌관을 건드렸습니다. 진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습니다. 아니요. 못해요. 죽어도 못해요. 그럼 갚아줘야죠. 내가 당한 거, 아니 그보다 더 처참하게. 그 인간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다 박살 내버릴 거예요. 진숙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강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아주 훌륭한 눈빛이야. 이제야 대화가 좀 통하겠군. 강 회장은 비서에게 손짓했습니다. 김 실장이 칠 가방을 열고 서류 한 장을 꺼내 진숙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죠? 위임장,
그리고 포기각서요. 당신 남편 박성우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알거지로 만들기 위한 모든 권한을 나에게 넘긴다는 계약서지. 진숙은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재산 처분 위임, 금융거래 정보 조회동에 이혼 소송 대리. 살벌한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 도장 한 번이면 당신 남편은 한국 땅에서 발붙일 곳이 없어질 거요. 물론 당신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고. 할 수 있겠소? 진숙은 망설임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남편의 인감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성우 씨, 당신이 먼저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마. 쾅! 진숙은 온 힘을 다해 서류 위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선명한 붉은 인주 자국이 마치 핏자국처럼 번졌습니다. 해요.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내 인생 물어내라고 할 거예요. 진숙의 서명이 떨어지자마자 강 회장의 태도는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사령관처럼 변했습니다. 작전 개시해. 시간 없어. 강 회장의 명령 한마디에 현관문이 활짝 열리고 복도에서 대기하던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넥타이를 맨 변호사들과 노트북을 든 회계사들이었습니다. 좁은 거실 식탁은 순식간에 임시 상황실로 변했습니다. 사모님, 남편분 신분증, 통장, 보안카드, 숨겨둔 귀중품함, 전부 가져오십시오. 김 실장의 말에 진숙은 안방 장롱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성우가 절대 손대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던 금고형 저금통이 있었습니다. 진숙은 망치로 저금통을 내려쳤습니다. 쨍그랑 플라스틱 조각이 튀고 그 안에서 통장 몇 개와 USB 그리고 꼬깃꼬깃한 계약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진숙은 그것들을 거실 테이블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회계팀 직원이 익숙한 손놀림으로 노트북에 접속했습니다. 박성우 명의 금융 자산 전수 조사 시작합니다. 공인인증서 재발급 완료. 국세청 홈택스 접속. 은행 연합회 신용정보 조회 들어갑니다. 타다닥거리는 키보드 소리가 긴박하게 울렸습니다. 잠시 후 직원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회장님, 이거 생각보다 아주 재미있는데요. 뭔가 박성우 씨, 겉으로는 연봉 8천만 원 받는 평범한 임원인데 뒤로는 아주 딴주머니를 제대로 찼습니다. 직원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진숙과 강 회장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제2금융권에 분산 유치된 차명 계좌가 3개. 잔고 합계가 2억 원이 넘습니다. 2억이요? 진숙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남편 저한테 생활비 200만 원 주면서도 손을 벌벌 떨었어요. 적금 만기됐을 때도 회사 사정 어렵다고 다시 넣어야 한다고 가져갔는데 그 적금 여기 있네요. 해지해서 본인 비자금 통장으로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입금 내역 메모를 보십시오. 직원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노후 탈출 자금 식충이 퇴치비, 유라랑 세계 여행. 아, 진숙은 탄식과 함께 뒷목을 잡았습니다. 식충이 퇴치비. 남편은 진숙과 헤어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100원, 200원 아끼며 모은 돈이 결국 남편과 내연녀의 여행 자금이 되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대출 내역 좀 보세요. 집 담보 대출 3억, 마이너스 통장 1억. 전부 한도 끝까지 당겨 썼네요. 이 돈 다 어디 갔나 했더니 직원이 카드 사용 내역을 띄웠습니다.
스크롤이 끝도 없이 내려갔습니다. H호텔 스위트룸, G 골프장 회원권, C 명품관, 여성용 핸드백, 강남 알룸살롱. 이 돈으로 며느님, 아니 홍유라 씨 환심을 샀군요. 1년 동안 쓴 돈만 4억이 넘습니다. 미친놈. 완전히 미친놈이야. 진숙은 배신감을 넘어 공포를 느꼈습니다. 남편은 겉으로는 성실한 척했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허영 덩어리였습니다. 빚을 내서 재벌 흉내를 내고 회사 돈에 손을 대면서까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제 주제도 모르고 날뛰었군. 남의 돈으로 부자놀이를 하니 재미있었겠지. 김 변호사, 처리해. 네, 회장님. 즉시 가압류 신청 들어갑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심지어 청약 통장까지 전부 묻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박성우는 자기 명의로 된 돈 10원도 인출 못합니다. 그리고 홍유라 이사 쪽은 이미 법무팀이 움직였습니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장 접수 준비 끝났고 사용 중인 법인카드, 개인카드, 리스 차량까지 전부 도난 및 분실 신고 처리 대기 중입니다. 강 회장은 진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들었소? 이제 당신 남편은 빈 껍데기요. 알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면 그때는 어쩔 거요? 진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앞의 화면 속에 찍힌 수많은 영의 행렬들이 남편의 죄목처럼 보였습니다. 받아내야죠. 내 청춘, 내 믿음. 다 돈으로라도 받아낼 거예요. 절대 용서 안 해요. 좋아. 그럼 이제 하이라이트를 준비해 볼까? 창밖은 이미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거실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비서에게 파리 현지 시각을 물었습니다. 현지 시각 오후 3시입니다. 비행기 착륙 30분 전입니다. 타이밍이 생명이네. 너무 일찍 터뜨려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재미없어. 강 회장은 마치 게임을 즐기는 사람처럼 눈을 반짝였습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안심한 순간, 자신이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착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목을 쳐야지. 그는 지팡이로 허공을 그었습니다. 공항에서 내려서 리무진을 탈 때까진 놔둬. 기분 좀 내게. 호텔 로비에 들어서서 체크인 카운터 직원에게 거만하게 카드를 내미는 그 순간. 딱 그때 정지시켜. 네, 알겠습니다. 카드사 전산팀과 한라인 연결해 두었습니다. 회장님 신호 떨어지면 1초 내로 승인 거절 뜹니다. 진숙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상상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으스대며 카드를 내밀었다가 망신을 당하는 꼴이. 그리고 호텔 지배인에게도 연락했나? 네. 대성그룹 회장님 명의로 직접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 집안의 수치들이 그 호텔에 투숙하려 한다. 방을 내주는 순간 대성그룹과의 모든 제휴는 끝이다라고요. 아마 문전박대당할 겁니다. 리츠 호텔이라 1박에 700만 원짜리 방이지? 그 돈이면 당신이 몇 년을 먹고 살 돈인데 그놈들은 하룻밤에 태워버리려고 했어. 강 회장이 진숙을 보며 툭 던졌습니다. 진숙의 눈이 다시 한번 이글거렸습니다. 700만 원. 자신은 7,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도 아까워 벌벌 떨었는데. 회장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진숙이 처음으로 강 회장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말해보시오. 그 인간들. 망가지는 꼴 제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해주세요. 그냥 전에 듣는 거 말고 실시간으로 보고 싶습니다. 강 회장은 의외라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하하, 독해졌군. 아주 마음에 들어. 김 실장 연결해. 네.
사모님 휴대폰으로 현지 사설 탐정이 촬영하는 영상을 실시간 송출해 드리겠습니다. 김 실장이 진숙의 휴대폰에 앱을 하나 깔아주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파리샤를 드골 공항의 입국장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흔들리는 카메라 앵글 속에서 수많은 인파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곧 주인공들이 등장할 겁니다. 진숙은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 구석에서 익숙한 두 남녀가 나타났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서로의 허리를 감싸 안은 채 걸어오는 박성우와 홍유라. 성우는 진숙이 싸준 캐리어는 내팽개치고 면세점 쇼핑백을 주렁주렁 들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나 이거 들어줘. 무거워. 화면 속 유라가 칭얼대자 성우는 짐꾼처럼 짐을 받아들며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오냐, 오냐. 우리 공주님 손목 나가면 안 되지. 내가 다 들게. 으구, 예뻐라. 오빠, 호텔 가서 짐 풀고 바로 쇼핑하러 가자. 나 샤넬 가서 받은 거 있단 말이야. 그래, 그래. 다 사. 내가 비자금 통장 털어왔다니까? 오늘 밤엔 에펠탑 보면서 샴페인도 터뜨리자고. 두 사람의 대화가 진숙의 이어폰을 통해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진숙은 어금니가 부서져라 깨물었습니다. 그래. 실컷 웃어둬라. 그게 너희들의 마지막 웃음일 테니까. 화면 속 두 사람은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리무진에 올라탔습니다. 호텔로 이동합니다. 예상 도착 시간 40분. 김 실장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진숙은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파멸이 그리고 자신의 복수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화면 속 리무진이 파리의 고풍스러운 거리로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조명, 낭만적인 분위기. 두 사람은 차 안에서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셀카를 찍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차가 멈췄습니다. 금빛 장식이 번쩍이는 호텔 정문 앞이었습니다. 도어맨이 문을 열어주자 성우가 먼저 내려 폼을 잡으며 유라의 손을 잡고 에스코트했습니다. 가자, 우리만의 천국으로. 성우의 느끼한 멘트가 들려왔습니다. 진숙은 헛구역질을 참으며 화면을 노려보았습니다. 천국? 아니, 거긴 지옥이야. 두 사람이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고 화려한 샹들리에가 그들을 비추었습니다. 성우는 거만하게 체크인 카운터로 걸어가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검은색 신용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강 회장이 천천히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지금이야. 강 회장의 손이 떨어지는 순간 김 실장이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탁! 경쾌한 키보드 소리와 함께 전산망을 타고 파멸의 신호가 빛의 속도로 파리로 날아갔습니다. 화면 속 성우가 카드를 직원의 손에 쥐어주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카드를 단말기에 꽂았습니다. 진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삑! 화면 너머로 날카로운 경고음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직원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당황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성우가 의아한 듯 직원을 재촉했습니다. 왜? 무슨 문제 있어? 직원이 카드를 다시 긁었습니다. 또다시 거절.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성우에게 카드를 돌려주며 무언가 말했습니다. 성우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꼴을 보던 진숙의 입에서 저절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하하. 눈물 섞인 웃음이었지만 그것은 분명한 통쾌함이었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리츠 파리 호텔의 로비는 눈부시게 화려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보석처럼 빛났고 바닥의 대리석은 거울처럼 매끄러웠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박성우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체크인 카운터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봐, 다시 해봐. 돈 있다고, 아주 많다고. 성우는 콩글리시를 섞어가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직원은 난처하다는 듯 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님, 거절되었습니다. 은행에 전화해 보세요. 뒤에서 지켜보던 홍유라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성우를 어깨로 툭 밀어냈습니다. 아우, 오빠 비켜봐. 영어도 못하면서 촌스럽게 진짜. 내가 할게. 유라는 명품 핸드백에서 번쩍이는 블랙카드를 꺼냈습니다. 한도 무제한, 선택받은 VVIP만 가질 수 있다는 그 카드를 직원의 코앞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걸로 해. 그리고 제일 좋은 스위트룸으로 줘. 유라의 거만한 태도에 직원은 잠시 멈칫하더니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성우는 옆에서 비굴하게 웃으며 유라의 팔을 쓸어내렸습니다. 역시 우리 공주님 카리스마가 다르네. 내가 은행 전산 오류 때문에 잠깐 망신당했어. 한국 가면 그 은행장 가만 안 둬. 됐어. 오빠가 해결 못하니까 내가 나서는 거잖아. 샴페인이나 빨리 달라고 해. 목마르니까. 하지만 단말기에서 삐 하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보안팀.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카드 내놔. 유라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직원은 싸늘한 눈빛으로 유라를 내려다보며 블랙카드를 압수했습니다. 이 카드는 도난 신고되었습니다. 압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도난? 미쳤어? 나 홍유라야. 대성그룹 며느리라고. 유라가 카운터를 내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로비에 있던 투숙객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야, 유라야. 진정해. 뭐가 잘못된 거겠지. 도난이라니. 그때 호텔 지배인이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지배인은 성우와 유라를 벌레 보듯 훑어보더니 정중하지만 모멸감이 느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회장님께 전가를 받았습니다. 쓰레기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호텔에 들어오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 시아버님이? 유라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배인은 손짓으로 문을 가리켰습니다. 나가주십시오. 당장. 양옆에서 건장한 경호원들이 성우와 유라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이거 안 나? 내가 누군지 알아. 놓으라고. 성우는 발버둥 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짐짝처럼 질질 끌려가 화려한 회전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철퍼덕. 성우는 바닥에 나뒹굴었고 유라는 하이힐 굽이 부러지며 꼬꾸라졌습니다. 캐리어들이 그들 위로 쏟아졌습니다. 지나가던 파리 시민들이 그들을 보며 킥킥거리고 웃었습니다. 꿈꾸던 파리의 낭만은 순식간에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아, 내 다리, 내 구두. 유라는 부러진 구두 굽을 쥐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파리의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길바닥에 나앉은 꼴이 되었습니다. 성우는 흙 묻은 양복을 털며 일어났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켰습니다. 로그인 실패. 분실도난 신고된 계좌입니다. 이게 무슨 귀신 고칼 노릇이야. 내 돈, 내 비상금.
성우는 눈이 뒤집힐 지경이었습니다. 2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있는 계좌였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카드사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 박성우인데 지금 카드가 왜 안 긁혀? 내가 전무인데 VIP인데 당신들 미쳤어? 수화기 넘어 상담원의 목소리는 기계적이고 냉정했습니다. 고객님, 본인 요청 및 법원 가압류 명령으로 인해 모든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가압류? 누가 감히? 채권자 이진숙님의 신청입니다. 이진숙? 성우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식모 취급하던 아내, 멍청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비웃었던 그 여자가 자신의 목줄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오빠, 뭐해? 빨리 해결해. 나 추워 죽겠단 말이야. 유라가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녀 역시 친정과 시댁에 전화를 돌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거나 수신 거부 신호음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유라야, 내 카드가 다 정지됐어. 집사람이. 아니, 그 여자가 가압류를 걸었대. 뭐, 그 식모 같은 여자가? 오빠 바보야? 어떻게 관리했길래 뒤통수를 맞아? 유라는 성우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아, 왜 때려? 너는 블랙카드라며. 대성그룹 며느리라며. 아버님이 다 막으셨어. 나보고 쓰레기래. 다 오빠 때문이야. 오빠가 꼬리 밟혀서 그래. 두 사람은 빗속에서 서로의 멱살을 잡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먼저 꼬셨잖아. 유부남인 거 알고 덤빈 게 누군데. 웃기지 마. 돈 많다고 뻥친 게 누군데. 2억? 꼴랑 2억 가지고 생색은. 파리의 우아한 거리 한복판에서 한국말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두 남녀의 모습은 추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지나가던 경찰이 다가와 경고를 주고서야 그들은 씩씩거리며 떨어졌습니다. 비는 하염없이 쏟아지고 갈 곳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동전 몇 푼과 무거운 캐리어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아파트. 진숙은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빗속에서 개처럼 싸우는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성우가 빗물에 젖어 생쥐꼴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 가슴 한구석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꼴 좋다. 아주 꼴 좋아. 진숙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집안은 이삿짐 센터 직원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이 오디오는 어떻게 할까요? 꽤 비싼 것 같은데. 직원이 성우가 애지중지하던 최고급 스피커를 가리켰습니다. 성우는 저 스피커에 먼지라도 앉을까봐 진숙에게 걸레질도 못하게 했었습니다. 자신이 듣는 클래식 음악을 방해하지 말라며 진숙을 베란다로 내몰기도 했던 물건이었습니다. 버리세요. 아니, 그냥 부숴서 버리세요. 진숙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직원이 난처해하자 진숙은 옆에 있던 망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쾅! 콰직! 스피커의 울림통이 박살났습니다. 진숙은 망설임 없이 다음 물건으로 향했습니다. 성우가 제2의 생명이라며 끌어안고 닦던 골프채 세트였습니다. 이거 사느라 내 쌈짓돈까지 훔쳐갔지. 진숙은 골프채를 하나씩 꺼내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라파이트 샤프트가 뚝뚝 부러져 나갔습니다. 사모님, 이건 결혼사진인데. 직원이 안방벽에서 떼어낸 대형 액자를 들고 왔습니다. 30년 전 앳된 얼굴의 진숙과 성우가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진숙은 그 사진을 잠시 응시했습니다. 순수했던 시절, 가난했지만 행복하다고 믿었던 시절의 자신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추억마저 이제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식모, 곰팡이. 남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필요 없어요. 진숙은 액자를 받아들고 베란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화단 아래 재활용 수거함을 향해 액자를 던져버렸습니다. 와장창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의 얼굴 위로 유리 조각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소파에 앉아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강 회장이 박수를 쳤습니다. 브라보. 아주 시원하구먼. 청소는 그렇게 하는 거지. 미련 없이 깨끗하게. 아직 멀었어요. 이제 겨우 물건들 치운 건데요. 진숙은 손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집안은 텅 비어가고 있었지만 진숙의 마음은 오히려 무언가로 가득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 살지 않겠다는,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겠다는 결기였습니다. 김 변호사님, 아파트 명의 이전 서류 준비됐죠? 이 집 내일 당장 금매로 내놓으세요. 저 인간이 돌아와도 발붙일 곳 없게. 네, 알겠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과 함께 재산 분할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서 매각 대금은 사모님 계좌로 안전하게 보관될 겁니다. 진숙은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남편의 냄새, 남편의 흔적, 남편의 기운이 싹 사라진 공간. 그곳은 이제야 비로소 진숙의 집이 되었습니다. 다시 파리. 밤이 깊었지만 성우와 유라는 여전히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쫓겨난 뒤 택시를 타려 했지만 카드가 정지된 것을 안 택시 기사들은 그들을 태워주지 않았습니다. 비에 젖은 옷은 무겁게 늘어졌고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오빠, 나 배고파. 뭐라도 좀 사와봐. 유라가 버스 정류장 벤치에 쭈그리고 앉아 칭얼거렸습니다. 화려했던 화장은 빗물에 번져 팬더처럼 되어 있었고 명품 원피스는 흙탕물이 튀어걸레 조각 같았습니다. 돈이 있어야 사오지. 너 현금 없어? 팁 준다고 챙긴 거 있을 거 아냐? 성우도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왁스로 세운 머리는 젖어서 미역 줄기처럼 이마에 달라붙었고 백가죽이 등에 붙을 지경이었습니다. 아까 택시비로 다 썼잖아. 오빠는 주머니에 동전 하나 없어? 전무라면서 왜 이렇게 무능해? 아, 너 말 다 했어? 내가 오자고 했잖아. 파리의 낭만? 개뿔, 이게 낭만이냐? 성우가 소리를 지르자 유라는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내가 오자고 해? 오빠가 꼬셨잖아. 마누라 지겨워서 못 살겠다고, 젊은 나랑 놀고 싶다고 알랑방귀 낀 게 누군데? 이제 와서 딴소리야? 그래, 내가 미쳤지. 너 같은 걸 믿고 조강지쳐버린 내가 등신이지. 조강지쳐? 아, 이제 와서 그 식모 타령이야? 가서 빌어보시지. 밥이라도 한 끼 줄지 알아? 성우는 유라의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숙이 그리웠습니다. 따뜻한 북어국, 다려놓은 셔츠, 자신이 무슨 짓을 해도 받아주던 아내.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진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삐소리 후 소리샘으로 제발, 여보, 진숙아, 한 번만 받아줘. 성우는 울먹이며 다시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차단당한 것입니다. 배고파, 춥고, 유라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기 봐, 저기라도 가자. 성우가 가리킨 곳은 뒷골목 구석에 있는 허름한 간판의 호스텔이었습니다. 하룻밤 30유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쥐가 나올 것 같은 외관이었지만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런 데서 어떻게 자? 난 못 자. 냄새 날 것 같아. 그럼 길바닥에서 얼어 죽든가.
나도 돈 탈탈 털어야 겨우 들어갈 수 있어. 성우는 유라의 캐리어를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오빠, 내 루이비통 긁히잖아. 살살해. 시끄러워. 루이비통이고 나발이고 당장 얼어 죽게 생겼는데. 성우는 유라를 짐짝처럼 끌고 호스텔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계단,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진숙의 집에서 맡았던 된장국 냄새가 차라리 향기롭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눅눅한 침대 하나가 그들을 반겼습니다. 유라는 침대 시트를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이거 뭐야? 벌레 기어가잖아. 성우는 대꾸할 힘도 없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파리의 첫날 밤, 샴페인과 에펠탑 대신 곰팡이와 바퀴벌레가 그들의 동침 상대였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성우의 중얼거림에 유라는 대답 대신 벽을 보고 돌아 누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배신으로 시작된 사랑은 고난 앞에서 종이 쪼가리보다 얇게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진숙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호스텔의 위치 정보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거기가 딱 어울려. 당신들 수준에. 진숙은 화면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이 없는 침대는 넓고 쾌적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을 짓누르던 답답함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파리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 이코노미 클래스 맨 뒷자리는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좁은 좌석에 구겨져 앉은 박성우와 홍유라의 몰골은 며칠 전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떠나던 그 위풍당당한 커플이 아니었습니다. 유라는 떡진 머리카락을 신경질적으로 쓸어넘기며 옆자리의 성우를 팔꿈치로 쳤습니다. 아, 좁아 죽겠네 진짜. 오빠, 좀 저리로 가봐. 땀 냄새 난단 말이야. 성우는 힘없이 창가 쪽으로 몸을 구기며 대꾸했습니다. 나도 죽을 맛이야. 며칠 굶었더니 속도 쓰리고. 너야말로 좀 가만히 있어. 옆 사람 쳐다보잖아. 두 사람은 결국 파리 현지 전당포에 유라의 명품 가방과 성우의 시계를 헐값에 넘기고서야 겨우 귀국행 티켓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직항이 아닌 2번이나 경유하는 가장 싼 표였습니다. 30시간이 넘는 비행 동안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말라비틀어진 기내식 빵 조각뿐이었습니다. 이게 다 오빠 때문이야. 내가 미쳤지. 오빠 말만 믿고 따라왔다가 이게 무슨 개고생이야? 내 샤넬백. 그거 한 번밖에 안 든 건데. 유라가 훌쩍거리며 신세 한탄을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 귀를 막았습니다. 야, 그만 좀 해라. 나도 롤렉스 날렸어. 그거 승진 기념으로 산 건데. 한국 가면 내가 다 보상해준다고 했잖아. 보상? 오빠가 무슨 돈으로? 카드도 정지당한 주제에. 아버님한테 걸리면 우리 둘 다 뼈도 못 추려. 어떡할 거야? 유라의 말에 성우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강태산 회장의 불같은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유라였습니다. 성우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가서 진숙이한테 잘 말하면 돼. 그 여자 마음 약해서 내가 무릎 꿇고 빌면 금방 용서해 줄 거야. 일단 집 가서 씻고 밥 좀 먹고 그 다음에 대책을 세우자고. 그 식모 같은 여자? 오빠가 맨날 무시하던? 그래. 걔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여자야. 내가 가서 여보, 실수였어 하고 적당히 둘러대면 또 속아 넘어갈 거라고. 그러니까 제발 조용히 좀 가자. 성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진숙이 끓여주던 따뜻한 김치찌개와 푹신한 침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집이 이미 자신의 집이 아니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성우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잠을 청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두 사람은 마치 폐잔병 같았습니다. 화려했던 명품 옷은 구겨지고 얼룩져 있었고 얼굴은 퀭하니 들어가 있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자마자 찬바람이 쌩하고 불었습니다. 아우 추워. 택시 잡아 빨리. 유라가 몸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성우는 주머니를 뒤적거려 꼬깃꼬깃한 유로와 몇 장과 동전을 확인했습니다. 이걸로 될까 모르겠네. 일단 가보자. 집에 가서 돈 주면 되니까. 두 사람은 도망치듯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아저씨, 반포동이요.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택시가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성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익숙한 풍경, 익숙한 건물. 이제 저 현관만 통과하면 지옥 같았던 여행의 악몽을 끝내고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 왔습니다. 58,000원입니다. 택시기사의 말에 성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기, 기사님, 제가 지금 현금이 부족해서요. 유로화는 있는데. 아니, 한국에서 누가 유로를 받아요? 카드 없어요? 카드가 좀 문제가 있어서 일단 짐부터 내리고 집사람한테 가지고 나오라고 할게요. 저 여기 10년 살았습니다. 1205. 믿으셔도 됩니다. 택시기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성우와 유라의 행색을 훑어보았습니다. 며칠 씻지 못해 냄새나고 초라한 꼴이 영락없는 노숙자 같았기 때문입니다. 참나. 딱 봐도 수상한데. 같이 올라갑시다. 돈 받을 때까지 못 가요. 결국 기사까지 대동하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성우는 창피함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유라는 구석에 숨어 빨리 좀 해결해라고 툴툴거렸습니다. 띵동, 12층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성우는 익숙한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여보, 나왔어. 문 좀 열어봐. 택시비 좀 가지고 나와. 성우는 다급하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뭐야, 시장 갔나? 하필 이럴 때. 성우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도어락 덮개를 열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505.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삐삐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성우는 당황하여 다시 눌렀습니다. 삐삐삐. 왜 이러지? 배터리가 나갔나? 성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다시 한번 천천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문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뒤에 서 있던 택시 기사가 혀를 찼습니다. 아저씨, 쉬하지 마시고 돈 내놔요. 경찰 부르기 전에. 아니, 진짜 여기 우리 집이라니까요. 여보, 김진숙, 안에 있어? 문 열어. 나야, 성우. 성우는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김진숙, 너 미쳤어? 비밀번호 바꿨냐? 문 열라고. 나 힘들어서 죽겠단 말이야. 유라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언니, 저예요, 유라. 문 좀 열어주세요. 오빠가 잘못했대요. 일단 문은 열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복도에 고성이 울려 퍼지자 옆집 문이 열리고 이웃 주민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니, 대낮에 무슨 행패예요? 시끄러워 죽겠네. 죄송합니다. 집사람이 문을 안 열어줘서. 저 1205 박성우입니다. 아시죠? 성우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아른 체를 했지만 이웃집 여자는 싸늘한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박 전무님? 이사 가신 거 아니었어요? 어제 이삿짐 트럭 와서 짐 다 빼던데? 네. 이사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성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사라니. 자신도 모르는 이사라니.
짐 다 빼고 빈집이라고 하던데요. 아니면 말고요. 이웃집 여자는 쾅 소리가 나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성우는 망연자실하여 현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말도 안 돼. 진숙이가 그럴 리가 없어. 걔가 나 없이 뭘 할 수 있다고.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도어락이 띠로리 소리를 내며 해제되었습니다. 열렸다. 역시 집에 있었어. 여보. 성우는 반가움에 문고리를 잡고 확 당겼습니다. 여보, 왜 이제 열어줘? 사람 피 말려 죽일 셈이야? 성우는 신발을 벗을 새도 없이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유라와 택시기사도 덩달아 따라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거실에 들어선 순간 성우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뭐야?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소파도 TV도 장식장도 식탁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결혼사진마저 떼어진 자리에 못자국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폐가처럼 황량한 거실, 그리고 그 텅 빈 공간 한가운데 낯선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지난번 인터폰 화면에서 보았던 그 거구의 사내들이었습니다. 왔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호원들이 길을 터주자 낚시 의자에 앉아있던 강태산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옆에는 진숙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우가 알던 그 식모 같은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세련된 정장, 그리고 서늘할 정도로 차가운 눈빛. 진숙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성우 뒤에 서 있던 유라가 강 회장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님. 잘못했어요. 제가 죽을 죄를. 유라는 바들바들 떨며 강 회장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지팡이로 유라의 어깨를 툭 밀어냈습니다. 저리 치워라. 냄새난다. 강 회장의 한마디에 경호원이 유라를 짐짝처럼 끌어내 구석에 처박았습니다. 성우는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눈동자만 굴렸습니다. 여보. 진수가.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짐은 다 어디 가고. 회장님은 여기 왜 계셔? 성우가 진숙에게 다가가려 하자 진숙은 한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역겨우니까. 진숙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성우는 그 서늘함에 멈칫했습니다. 역겹다니. 당신 남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왔는데. 일단 밥부터 좀 줘. 나 배고파 죽겠어. 성우는 여전히 상황을 부정하며 평소처럼 떼를 썼습니다. 진숙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밥 달라고? 여기가 무료 급식소인 줄 알아? 진숙은 성우의 발치에 무언가를 던졌습니다. 툭 하고 떨어진 것은 성우가 좋아하던 라면 한 봉지였습니다. 부서진 채로 먹어. 생으로 씹어 먹든 끓여 먹든 알아서 해. 그게 내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밥이야. 김진숙, 너 진짜 미쳤어?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 나 박성우야. 내 남편이라고. 성우가 소리를 지르며 진숙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닿기도 전에 옆에 있던 경호원이 성우의 팔을 비틀어 꺾어버렸습니다. 내 팔. 이거 안 나? 성우는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호원은 성우의 머리를 바닥에 쳐박았습니다. 주제 파악 좀 해, 이 쓰레기야. 진숙이 무릎 꿇린 성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남편? 너랑 나는 이제 남이야. 아니, 남보다 못한 원수지. 여보, 왜 그래? 내가 실수했어. 그래,
바람 피운 거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내가 앞으로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 응? 성우는 바닥에 얼굴을 문지르며 비굴하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폭력이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대로 쫓겨나면 정말 끝장이라는 공포가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실수? 1년 동안 바람 피우고 내 돈 훔쳐가고 나를 식모 취급한 게 실수야. 진숙은 성우의 뺨을 잇는 힘껏 올려붙였습니다. 짝! 경쾌한 마찰음이 텅 빈 거실을 울렸습니다. 성우의 고개가 획 돌아갔습니다. 너는 나를 아내가 아니라 공짜 식모로 생각했지? 돈 안 드는 가정부라고 했잖아. 그래서 나도 청구서를 준비했어. 진숙은 강 회장의 비서에게서 서류 뭉치를 받아 성우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 재산 분할 청구, 횡령 및 배임 고발장, 그리고 이혼 서류야. 내가 숨겨둔 차명 계좌, 부동산, 주식, 전부 가압류 걸었어. 넌 이제 빈털털이야. 신용불량자라고.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피고 박성우. 자신의 이름이 적힌 소장을 보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내 돈, 내 집 아니야. 내 명의로 다 넘어왔어. 이 집은 내일 팔릴 거야. 그러니까 넌 여기서 나가야 해. 진숙은 차갑게 선고했습니다. 그때 구석에 처박혀 있던 유라가 강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 남자가 꼬셔서. 저는 속은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강 회장은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유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몰았다고? 내 아들 병실에서 뒹굴 때도 몰랐나? 내 돈으로 명품 사재 낄 때도 몰랐어? 강 회장은 비서에게 손짓했습니다. 이 물건 치워. 친정에 연락했더니 호적 팠다고 데려가지도 말라더군. 알아서 살라고 해. 네. 호적을 파요? 아빠가요? 유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뒷배였던 친정마저 등을 돌린 것입니다. 둘 다 끌어내. 강 회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경호원들이 성우와 유라를 양쪽에서 잡아 일으켰습니다. 안 돼. 여보, 진수가 나갈 데 없어. 제발, 내가 잘못했어. 발이라도 닦아줄게.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성우는 진숙을 향해 손을 뻗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콧물과 눈물이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추악이 그지없었습니다. 택시비. 진숙이 불쑥 말했습니다. 뭐? 택시비 줘야지. 저 기사님 기다리시잖아. 진숙은 지갑에서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 멍하니 서 있던 택시 기사에게 건넸습니다. 잔돈은 됐어요. 저 쓰레기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택시 기사는 얼떨결에 돈을 받고 후다닥 밖으로 나갔습니다. 끌어내. 경호원들이 성우와 유라를 현관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놓으라고. 이거 나. 여보, 진수가. 아버님, 잘못했어요. 으앙. 두 사람의 비명소리가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현관문 밖에는 소란을 듣고 나온 주민들이 그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저게 누구야? 1205 박전무 아니야? 세상에, 꼴 좀 봐. 거짓꼴이네. 바람 피우다 걸려서 쫓겨난대. 쯧쯧, 망신이다 망신. 주민들의 수군거림과 조롱 섞인 시선이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성우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차가운 복도 타일이 뺨에 닿았습니다. 쾅!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굳게 닫힌 문 안에서 도어락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띠리링. 그것은 성우의 인생이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종료음이었습니다. 성우는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주먹으로 땅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아, 내 돈, 내 인생. 김진숙, 너 가만 안 둬. 으아앙. 유라는 옆에서 넋이 나간 채 중얼거렸습니다. 망했어. 다 망했어. 엘리베이터 앞에는 그들이 끌고 온 낡은 캐리어 2개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복도 센서 등이 꺼지고 두 사람은 어둠 속에 남겨졌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 벤치. 며칠 전 파리에서 강제로 귀국당한 박성우와 홍유라는 죄수처럼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강태산 회장의 법무팀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박성우 씨, 그리고 홍유라 씨,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두 분 다 상황 파악은 끝나셨을 테니. 변호사의 목소리는 사무적이고 차가웠습니다. 성우는 퀭한 눈으로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혼 합의서, 위자료 지급 각서, 재산 포기 각서, 모든 항목이 그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이 재산 포기 각서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30년을 일해서 번 돈도 있는데 빈털터리로 나가라니요. 연금이라도 좀 남겨주셔야. 성우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사정했습니다. 변호사는 코웃음을 치며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연금이요? 박성우 씨가 회사 공금 횡령한 내역이 여기 있습니다. 형사 고발 들어가면 징역 최소 3년입니다. 사모님이, 아니, 채권자 이진숙 님이 횡령건은 눈 감아주는 조건으로 전 재산 포기를 제안하신 겁니다. 감옥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빈털터리로라도 사회에 남으시겠습니까? 감옥은 안 되죠. 성우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감옥에 가면 정말 끝장이라는 생각에 그는 울며 겨자먹기로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찢을 듯이 거칠게 움직였습니다. 옆에 있던 유라도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혼당해서 위자료도 한 푼 못 받고 쫓겨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위자료를 내라니요? 저 돈 없어요. 홍유라 씨, 대성그룹 법무팀에서 별도로 횡령 및 배임 소송 준비 중인 거 아시죠? 시아버님 돈으로 명품 사신 거 전부 뱉어내셔야 합니다. 지금 입고 계신 그 옷, 가방, 신발까지 전부 압류 대상입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아빠한테 말할 거야. 친정 아버님께서는 내 딸은 죽었다고 전화하시더군요. 자, 여기 서명하시죠. 안 하시면 지금 바로 검찰청으로 모시겠습니다. 유라는 악을 쓰며 울음을 터뜨렸지만 변호사의 뒤에 서 있는 건장한 경호원들을 보고는 결국 체념한 듯 서명했습니다. 서류 정리가 끝나자 변호사는 가방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이것으로 두 분과 의뢰인들 간의 법적 관계는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십시오. 접근 금지 명령도 포함되어 있으니 근처에만 가도 바로 유치장애입니다. 변호사가 떠나고 벤치에는 성우와 유라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았습니다. 야,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내가 꼬리만 안 쳤어도 나 이렇게 안 됐어. 성우가 먼저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라는 성우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웃기지 마. 오빠가 주제 파악 못하고 나댄 거잖아. 능력도 없는 게 재벌 흉내 내다가 꼴 좋다. 거지 주제에. 뭐? 거지? 그래, 나 거지다. 너는 뭐 다른 줄 알아? 너도 이제 꽃뱀 취급이나 받으면서 살겠지. 두 사람은 법원 앞에서 머리채를 잡고 뒹굴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혀를 차며 그들을 피해갔습니다. 한때 파리행 비행기에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던 불륜 커플의 말로는 진흙탕 속의 개싸움뿐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고시원. 한평 남짓한 좁은 방 안에서 성우는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방,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었습니다. 한때 강남 아파트에서 살며 명품을 휘두르던 박성우 전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후루룩. 성우는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들이켰습니다. 배는 찼지만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문득 1년 전 진숙이 끓여주던 북어국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냄새난다며 타박했던 그 국물이 지금은 미치도록 그리웠습니다. 내가 미쳤지. 복에 겨워서. 성우는 무릎을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일용직 노동을 하러 나가도 나이가 많고 기술이 없어 써주는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비참한 인생. 거리에서 우연히 전 직장 동료를 만났을 때 쓰레기통 뒤로 숨어야 했던 비굴함이 떠올라 가슴을 쳤습니다. 띵동. 옆방에서 누군가 TV를 크게 틀었습니다. 뉴스 소리가 얇은 벽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유흥업소에서 손님들의 지갑을 털어온 일당이 검거되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전직 재벌가 며느리였던 홍모 씨도 포함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홍모 씨? 성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유라였습니다. 화려했던 그녀가 결국 범죄자로 전락하여 뉴스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잘 됐네. 아주 잘 됐어. 다 같이 망하니까 외롭진 않네. 성우는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장에 핀 곰팡이 자국이 마치 진숙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진숙아, 여보, 보고 싶다. 밥 좀 줘. 성우의 눈에서 회한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귓바퀴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자초한 지옥의 풍경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블루밍 진입니다. 딸랑거리는 종소리와 함께 진숙의 활기찬 목소리가 가게를 채웠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통유리창 너머로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진숙은 앞치마를 두르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꽃다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칙칙한 회색빛 얼굴을 하고 있던 진숙은 없었습니다. 세련된 단발머리, 은은한 화장, 그리고 무엇보다 얼굴의 핀 생기가 그녀를 10년은 젊어 보이게 했습니다. 사장님, 저번 주에 사간 프리지아 덕분에 집안 분위기가 확 살았어요. 오늘도 추천 좀 해주세요. 단골 손님이 들어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그러셨어요? 오늘은 작약이 아주 좋아요. 향기도 진하고 보시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진숙은 환하게 웃으며 탐스러운 핑크색 작약을 한 알을 안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꽃들은 생명을 얻은 듯 더욱 빛났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 그리고 남편이 탕진하려 했던 숨겨진 비상금까지 모두 합쳐 차린 가게였습니다. 진숙은 평생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로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온전히 김진숙이라는 이름의 사장님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쁘게 꽂으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다음에 또 올게요. 손님이 나가고 잠시 한가해진 틈을 타 진숙은 커피 한 잔을 내려 창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거리에는 봄 기운이 완연했습니다. 문득 1년 전 오늘이 떠올랐습니다. 지옥 같았던 그날, 낯선 방문자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자신은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마 여전히 남편의 무시를 견디며 식은 밥을 먹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남편이 파리에서 탕진하고 돌아와
빈털터리가 된 것을 뒤늦게 알고 길바닥에 나앉았을지도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진숙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 뒤에 느껴지는 깊은 풍미가 좋았습니다. 인생도 그랬습니다. 쓰디쓴 고통을 뱉어내고 나니 이렇게 향기로운 여유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가게 앞에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진숙이 의아해하며 바라보는데 익숙한 얼굴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김 실장이었습니다. 어머, 실장님. 진숙이 반가움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 실장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배달원들이 거대한 화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사람 키만 한 화환에는 축개업이라는 글씨 대신 굵은 붓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봄을 찾은 그대에게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며 강태산 회장님이 이걸 보내셨어요? 네. 직접 오시고 싶어 하셨는데 오늘 깨어나신 아드님 재활 치료가 있어서 못 오셨습니다. 어머, 아드님이 깨어나셨어요? 진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식물인간 상태라던 강 회장의 아들이 의식을 찾았다는 소식은 진숙에게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네, 기적처럼 의식이 돌아오셨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사모님, 아니 사장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니 새 살이 돋은 거라고요. 김 실장은 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진숙에게 건넸습니다. 회장님이 전해드리라고 하신 편지입니다. 진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강 회장의 투박하지만 힘있는 필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진숙 사장, 우리는 참 궂은 날씨에 만났소. 하지만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지 않소. 당신이 보여준 용기 있는 결단 덕분에 내 집안도 구정물을 씻어내고 다시 숨을 쉬게 되었소. 청소는 끝났으니 이제 당신만의 정원을 가꾸며 사시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도 말고 그저 꽃처럼 활짝 피어 당신의 향기를 내뿜으며 사시오. 언제나 당신의 봄날을 응원하겠소. 편지를 읽는 진숙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고였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과 스스로를 지켜낸 대견함의 눈물이었습니다. 회장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그리고 아드님 쾌차하셔서 다행이라고 꼭 좀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장님 가게 매출 좀 올려드리려고 회장님이 선주문하신 내역입니다. 그룹 내 모든 행사꽃은 앞으로 여기서 주문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김 실장이 윙크를 하며 건넨 주문서에는 입이 떡 벌어질 만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숙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실장이 떠나고 진숙은 화환 앞에 섰습니다. 꽃향기가 가게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식모도 곰팡이도 아닌 당당한 꽃집 사장 이진숙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진숙은 가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봄이 왔어요. 그녀의 혼잣말이 꽃잎처럼 흩날려 세상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식모 취급받던 30년 세월을 뒤로하고 당당한 사장님으로 다시 태어난 진숙님의 인생이 막 쓰레기들은 말끔히 청소해버리고 진짜 봄을 맞이한 결말이 정말 속 시원하지 않으셨나요? 남을 위해 무조건 희생하는 삶보다 나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복수이자 행복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의 인생 정원에도 언제나 향기로운 꽃들만 가득 피어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진숙님의 화려한 새 출발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댓글창에 진수가 축하해라고 한마디 남겨주세요. 달빛 인생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